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키신님, 순간마다 다른 외로움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설명을 들은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심리 생물 사회학적으로 외로워선 안 되는 존재라는데 이해가 되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역자의 설명처럼 잔재주 없이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읽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늘 그렇듯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듣고 남겨주신 글이었습니다. 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읽어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독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혜림님, 오프라인 모임 꼭 추진해 주세요. 아, 수지리생 북토크도 재밌겠네요. 그리고 요즘 도서관 가면 책걸상에서 추천해 주신 책들은 대출 중이 많더라고요. 인기를 실감합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세바공님, 오프 모임 하시면 미국에서 가겠습니다. 왕복 비행기편 정도면 입장권은 무료로 주시나요? 크크크. 네, 그런데 아민님께서 댓글 남기셔서 세바공님 보고 싶어 제가 무료 제공해 드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도요. 야, 이 따뜻해요. 큰일 났다 세바공님. 어쩌냐? 설마 니네가 하겠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프 모임 하면은 내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2월 20일 날 진짜 한단 말이죠. 자, 2월 20일 날 세바공님이 과연 현장에 등장하실까? 관전 포인트가 또 늘었어요. 관전 포인트. 아니, 그 비행기표 그냥 사시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럼 입간판이라도 세워드릴게요. 입간판 세바공님. 세바공님 입간판. 자, 현수막에 써드릴게요. 네. 이 북토크 콘서트 끝에다가 후원 세바공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찌빠님, 책걸상에서 강추하는 책이라 고민하지 않고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섬에 있는 서점을 사줬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사줬다고. 네. 연말에 약속이 많아서 못 읽고 2019년 보내고 2020년 첫날부터 작심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아, 이 책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새해 첫날 가슴 벅찬 설렘으로 시작하게 해준 책걸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혼자라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은 이 책들 안에 있어. 점점점점. 갑자기 10년 뒤쯤 섬에서 책방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해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전해줄 도서 목록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서 그럴까요? 책장을 덮고 나서 온갖 결심들을 기록할 노트를 사고 펜을 사고 문구류 쇼핑을 즐기면서 즐거웠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도서 목록을 쓰면서 책걸상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봐야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분명 들었던 책이고 그 책을 사서 읽기도 했는데 왜 기억이 가물가물할까요? 다시 들으면 기억이 나겠지만 그런 책들을 목록에 넣어도 될까요? 분명히 방송 듣고 책도 사서 읽었는데 왜 기억이 가물가물할까요? 정상이십니다. JYP 다 까먹잖아요. 네, 정말 까먹죠. 근데 마침 이휘영님께서도 섬에 있는 서점 읽으시고 후기 남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입 부분을 듣다가 진행자분들의 이 책 장난 아니에요 라는 기운을 감지하면 일단 스킵한 다음에 책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 같이 수다 떠는 마음으로 해당 방송을 들어요. 이번에 섬에 있는 서점 읽었는데요. 저 마지막에 펑펑 울었잖아요. 진짜 펑펑.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YG 울 때 또 같이 울고. 팟캐스트가 이렇게 내 삶에 큰 행복이 될 줄이야. 스킵해둔 방송과 앞으로 읽어야 할 책 리스트를 보면서 설레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종 댓글 남길게요. 네. 2월 20일 날 북 콘서트에서 YG가 울면 되겠다. 한번 울어줘. 자, YG의 닭똥 같은 눈물을 직접 보시는 그런 이벤트 괜찮을 것 같아요. 눈물 퍼포먼스 기대하십시오. 네. 근데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무대 위에서 YG 펑펑 울고 밑에서 관객들은 막 웃고 막 사진 찍고. 네. 아니, 근데 어떤 책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눈물을 글썽이시는 그 포인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감정이 확 생각이 나면서 약간 저도 모르게 그 중년 아재의 감성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죠. 드라마 보면서도 잘 울고 막 그럽니까? 아 드라마 보면서 예전에는 진짜 안 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울고 스토브리그도 보고. 그 말 나온 김에 홍보 하나 할까요? 스토브리그 관련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나는 의사다라고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까? 책걸상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 유튜브 나는 의사다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빨리 좀 열어가지고 그것 좀 해주세요. 네, JYP 힘들어요. BJ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나는 의사다는 되게 여러 개의 그 코너들 서브 채널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 중에 정신여중이라고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신요중이요? 네. 정신여고예요. 정신여고는 아시죠? 네. 정신과 네.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네. 정신여중은 뭘 것 같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여가 시간에 드라마 보는 중. 예를 들어 그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나의사 크루인 노규식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드라마 어떻게 봤는지를 본 다음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캐릭터. 캐릭터를 정신과 의사가 나름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뭐 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겨낼 수 있다거나 그래서 그 정신여중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한 명의 의사가 모두 드라마를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정신과 의사들이 드라마를 보고 수다 떠는 또 이런 것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재밌네요 정신요중. 근데 정신요중도 흥하기를 빌겠습니다. 정신여중도 흥하기를 빌겠다고 하기에는 뭐 정신여고나 나는 의사다도 아직 별로 안 흥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여중은 흥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의 퀄리티에 비해서 유튜브 구독자가 막 늘지 않아서 JYP만 수심이 가득합니다. 자, 그 수심은 또 좀 이따 고민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보다 훨씬 큰 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시녀들의 이야기 또 시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마거릿 애트우드의 아주 특이한 디스토피아 소설 85년 작품이니까 뭐 거의 고전이라고 해도 될 수준이죠. 고전이죠 고전. 네, 시녀 이야기의 플롯 또 장단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여튼 그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 그리고 불임이 만연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주로 하는 거의 뭐 감금되어서 살고 있는 그 시녀라고 하는 영어로는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자 스포일러가 안 되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줄거리를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은 오브 프레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름은 전혀 의미가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에서 오브가 무엇에 의라고 하는 이제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오브 프레드는 프레드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진 상태로 프레드라고 하는 이제 작품 속에서는 사령관으로 명명이 되는 그 남성 고위 권력층의 시녀로 이 주인공이 배속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프레드의 이제 성놀이개이자 그 프레드의 아이를 낳는 용도로 쓰이는 상황을 회고의 형태로 기록한 게 이 시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브 프레드가 그 사령관 부부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그 도구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이런 장면들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전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같이 방에서 그 성관계를 맺는데 그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땐 사령관과 이 오브 프레드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 사령관의 와이프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그 이제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상 저는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읽어도 좀 기이하고 정말 그로테스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네. 하나죠 사실. 네. 그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픽 노블에 보면은 그 장면을 또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제 상황이 좀 반복되면서 약간 사령관과 이 오브프레드 사이에도 그 모종의 어떤 그 사령관이 이 오브프레드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허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시녀는 오로지 그 아이 생산용으로만 써야지 네. 뭔가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거나 사귀거나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만나도 안 되는 거잖아. 네. 설정 자체가. 그리고 사실 그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도 시녀나 혹은 그 시녀를 범하는 그 남성이 이제 순수한 그 관계 외에 약간 흥분을 한다거나 혹은 흥분을 위해서 뭐 서로 터치를 한다거나 감정을 교감한다거나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맞아요. 그리고 일종의 그것의 감시자 역할로 그 남자의 아내가 그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죠. 정말 골 때리는 설정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아내는 이제 아내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 시녀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시녀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오브 프레드라고 하는 시녀. 평범한 도서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으로 살다가 길리어드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다음에 순식간에 이 남자의 성놀이개이자 아이 낳는 기계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한 이 시녀가 된 오브 프레드의 시선으로 기억으로 이렇게 다 재구성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오브 프레드의 감정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 정체가 뭐고 실제로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 그 사람의 짐작으로만 혹은 기억으로만 이제 남을 뿐이고 그게 시녀 이야기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또 높이 평가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회고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도 약간 흥미로운데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결말을 당연히 이제 상상하면서 읽을 텐데 당연히 엄청난 이 새드 엔딩을 예상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회고잖아. 회고라는 거는 최소한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그거를 기록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기회는 주어졌다는 뜻이라서 그 책에 보면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록도 못하고 뭐 아무런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돼?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회고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게 먼 훗날에 벌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결말이 맺어질지를 조금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약간 뭐 이상한 나라죠. 막 그러다가 눈에 벗어나서 뭐 심각한 금기를 깬 남성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집단 구타의 형태로 이 능욕을 주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인 시체들을 전시해서. 벽에다가 전시를 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벽에 매달잖아요. 네, 성벽에 매달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체제에 저항을 할 경우에는 나도 적골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무슨 저 중국 무협지도 아닌데 네. 막 성벽에 매다는 것 같은 설정 같은 거 그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설정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에트우드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트위터 한번 날려보시죠. 야, 굳이 성벽에 시체까지 매달 필요는 있었니? 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시녀 이야기가 왜 문학성이 있다고 평가받나 그 YG의 이야기처럼 이게 1인칭으로 서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인칭으로 서술되는 작품들은 굉장히 시야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3인칭과 달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내면의 공포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들, 그 사람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얘는 갑자기 왜 나한테 잘해주지? 네. 왜 나를 따로 부르는 거지? 잘해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얘는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약간 그 반체제 인사들이 있거든요. 은밀한 반체제 인사들이 연대 같은 게 있다라는 게 뜬 소문으로만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은 반체제 인사인가? 아니면은 그런 반체제 인사들을 이렇게 검거해서 색출하는 눈이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있는데
혹시 비밀 경찰이라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가? 아무도 못 믿으니까. 네, 아무도 못 근데 믿으니까.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리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 느끼는 공포라는 건 그건 다 객관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 안에서 오브프레드가 느끼고 있는 공포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굉장히 있는 작품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정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내면이 갖고 있는 공포를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체주의 상황을 이제 느꼈을 때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핍진성과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오버프레드 화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그래서 제가 박평이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점을 느꼈는데 여성들이 시녀 이야기를 읽었을 때 공포는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 남성인 제가 읽었을 때 오브프레드의 감정이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약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성 박평 같은 여성이 시녀 이야기를 읽는다 그러면은 그 오브프레드의 감정이입할 때 그 벽이 훨씬 더 낮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설을 읽다 보면 내가 저 상황에서 저런 걸 맞닥뜨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죠. 이거 사실 평소에 이렇게 언어화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소설의 몇몇 장면들 그리고 그래픽 노블로 봤을 때 어떤 장면들은 일상에서 성적으로 굉장히 무력해지는 어떤 사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무력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한 어떤 상태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안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포들 이런 게 이 작품 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언어화되고 이제 장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성별에 따라서는 읽었을 때 근원적인 어떤 공포의 크기 같은 건 다를 것 같아요. 그 박평이나 YG나 소설도 있고 그래픽 노블도 보셨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전 그래픽 노블 사실 보자마자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각의 힘이 주는 약간의 그런 공포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녀 이야기 드라마 홍보할 때도 지하철역에 이 시녀들이 다 이 빨간 옷 입고 흰색 이렇게 얼굴 가리개 쓰고 쭉 줄 서 있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많이 알리고 했었는데 그냥 그 장면만 봐도 되게 좀 충격적인데 그 강렬한 빨강색으로 이제 화면에 계속 나오니까 시녀 이야기 그래픽 노블이 갖는 직관적인 어떤 공포심 더 크게 유발이 되죠. 그 이제 소설과 이 그래픽 노블의 이제 장단점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소설을 읽으면은 그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그 읽는 독자의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읽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소설 읽는 재미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감정 묘사라든가 아니면 상황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는 시녀 이야기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그래픽 노블만 읽는 독자라면은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설정들이 나오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감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독자가 드문드문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하지만은 또 시녀 이야기의 그래픽 노블은 그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렬한 시각적인 충격 같은 것들을 이 그래픽 노블이 주기 때문에 또 그 점에서는 약간 85년에 나온 시녀 이야기라는 작품이 텍스트로만 읽었을 때는 약간 올드한 느낌을 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픽 노블은 단숨에 극복하는 게 있죠. 혹시
시녀 이야기가 있고 그로부터 30여 년 후에 나온 뭐 배경은 15년 후라고 네, 했습니다만 34년 후에 나온 네. 15년 후를 배경으로 하는 증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둘 다 안 읽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됩니까? 시녀 이야기 읽으셔야 되고요. 시녀 이야기 읽은 다음에 증언들을 읽어야 돼요. 증언들만 먼저 읽어서는 안 돼요. 아, 두 분이 지금 박평도 고개를 절레절레. 거의 1, 2권이라고 네.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오브프레드의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당연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오브프레드가 어떻게 되었을까? 네. 이제 이 시녀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은 오브프레드의 그 삶을 불확실성으로 네. 넣어버리는 그런 이제 극적인 설정들이 좀 나오는데 자, 오브프레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독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게 드라마 등등을 통해서 더 극대화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거리 애트우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속편 써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이 증언들이라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녀 이야기를 먼저 읽고서 저는 증언들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시녀 이야기를 읽고 나서 증언들이란 책의 존재를 알고 나면 읽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녀 이야기가 오브프레드라는 한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1인칭으로 서술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증언들은 이제 그 오브프레드가 속해 있었던 시녀 계급 아래 위로 있었던 다른 계급들, 그러니까 그 시녀 이야기에서도 이 여성들 이 체제를 사실 수호했었던 그 아주머니라는 계급이 있었고 이제 그 밑에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그 다른 여성들의 시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길리아드라는 체제 자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죠. 증언들을 그러니까 이제 등장 인물들도 겹치는 게 그 시녀 이야기에서 오브프레드를 비롯한 시녀들을 훈육하는 굉장히 악독한 권력의 수호자로 묘사가 되는 아주머니 중에서 거의 이제 대장격인 리디아 아주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증언들에서는 그 리디아 아주머니가 증언의 한 주체예요. 근데 이건 스포일이 아니니까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리디아 아주머니는 애초에 길리어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판사였대요. 맞아요. 근데 판사로서 그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판사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무참한 수모를 당한 다음에 이제 생존하고자 그 권력의 수호자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능욕당했고 이 자신을 능욕한 이 체제와 이 남성 권력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오브프레드의 시선으로만 전개가 되는 시녀 이야기에서는 짐작할 수 없는 대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디아 아주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길리어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권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허점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에 대한 증언들 같은 게 이 증언들에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시녀 이야기에서 이제 제일 끔찍한 게 너희들은 과도기야. 맞아요. 너희들은 과거의 자유를 맛봤지만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적응하기가. 하지만 이제부터 태어나서 너희 같은 자유를 보지 못한 여자들은 훨씬 더 이 체제에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순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참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시녀들을 다독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귀한 꽃으로 길러진 상류층의 딸인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성이 또 이 증언들의 한 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그 길리아드를 밖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캐나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맞아요. 시녀 이야기 보면서 아니 미국이 이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길리아드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증언들의 설정만 놓고 보면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캐나다도 너무나 황당한 줄 알지만은 길리어드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길리어드는 천조국이니까요. 천조국이니까 대적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캐나다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캐나다의 길리어드에 대항하는 반체제 혹은 길리어드에서 탈출한 인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길리어드의 협조까지 캐나다 정부가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길리어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부모들과 그 부모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 데이지라고 하는 이제 10대 소녀가 나오는데 그 10대 소녀가 또 그 증언들의 한 축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데이지에게는 뭔가 비밀도 있는 것 같고 시간만 많으면 증언들도 차분하게 이왕 시녀 이야기 읽은 김에 읽어보고 싶습니다만 아마도 JYP는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시녀 이야기를 읽지 않고 증언들을 시작하는 건 약간 좀 말리고 싶다. 네, 무리다. 무리고 그리고 큰 의미도 없다. 큰 의미도 없다. 네. 오케이, 놀래야 될 부분에 안 놀래고 안 놀래요. 이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녀 이야기에서 그 약간 떡밥으로 깔아놓았던 것들이 그리고 당연히 시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했을 법한 것들이 증언들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답을 해주고 있는데 떡밥을 던져놓고 34년 만에 회수하는 심지어는 이게 드라마가 안 나왔으면은 영원히 회수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드라마 뭐 맨부커상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화제가 되어 있는 마가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를 야, 마거릿 이번 주에 애트우드가 노벨상 받으면 우리 이거 그건가? 성지순례 성지순례. 그렇게 훌륭한 책이고 재밌는데요. 이 저기 황금가지 같이 훌륭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치고는 맞춤법 틀린 게 의외로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하게 내느라고 네, 그런 오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 측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301쪽, 413쪽. 피디님 이 에피소드는 제목 달 때 2020년 노벨 문학상은 애트우드 뭐 이런 식으로. 네, 160쪽에도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비누와 촛불을 팔던 가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촛불을 팔지는 않죠. 양초를 팔거나 비누와 초를 팔지. 네, 이런데 초를 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